안녕하세요, 치스다운 엠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젯밤에 녹음까지 끝낸 영상이 있는데 레이커스가 오늘 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레이커스의 뭐 센터 후보군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나온 대로 가야죠.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소중한 영상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내일 좀 하지, 이 트레이드. 아무튼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또 어떻게 딜이 진행되었는지 보고요. 이 선수가 합류함으로써 뭐 레이커스는 한 자리 정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전 센터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라인업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업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했는데 샬럿의 주전 센터죠. 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후보군으로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이제 올리지는 못하게 된 영상이 됐지만 어제 제가 후보군 할 때도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캐슬러를 사실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상 빈센트나 하치무라 넣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팀을 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셀러리상 가장 부담이 없는 워커 캐슬러 쪽으로 일라픽을 써서라도 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커 캐슬러가 아닌 또 다른 루키 스케일 계약자인 마크 윌리엄스 쪽으로 갔어요. 뭐 어떤 골자에서 보면은 다른 주전 선수들을 트레이드하지 않고 또 이제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저렴하게 묶여있는 선수에게 딜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차라리 픽을 투자해서라도 딜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 선수는 제가 이제 후보군에도 저도 뭐 넣지 않았었고 많이 언급되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이 선수가 유리몸 기질이 있고 또 샬럿에서 뛰다 보니까 덜 유명한데 마니아 레벨에서는 사실 은근히 또 칭찬을 받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샬럿의 코어급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샬럿이 브랜드 밀러 뽑은 다음에 브랜드 밀러까지 자리 잘 잡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얘기가 라멜로 볼, 브랜드 밀러, 마일스 브리지스, 여기에 마크 윌리엄스까지 코어급은 지금 다 모았다, 샬럿 이제 부상만 없이 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언급되던 이름이 마크 윌리엄스였죠. 최근에 이제 피닉스로 트레이드된 닉 리차즈 선수, 그 선수가 이 마크 윌리엄스에게 밀려 백업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크 윌리엄스를 레이커스가 받고 달튼 크넥트 그리고 레디시 31년도 비보 1라운드 픽 그리고 30년 1라운드 픽 스왑 권리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내용만 봤을 때는 펠링카 치고는 너무 이렇게 지출이 큰 트레이드를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꽤 비싼 편인데, 이게 워커 캐슬러도 그렇지만 루키 스케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가 셀러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사실 붙여주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픽으로 최대한 승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픽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루키 스케일 계약은 전력 출혈 없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데다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 루키 스케일 계약 내내 쓰고 RFA, 제한적 FA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5년 계약하면은 최대 9년간 쓸 수 있는 게 루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프트 지명권이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마크 윌리엄스가 세 번째 시즌을 뛰고 있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만 잘하고 레이커스가 계약할 마음이 있다면 세 번째 그 시즌부터 해서 최대 앞으로 7시즌 가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넥트나 저런 픽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아직 묶여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선수는 최대한 지키고 픽을 최대한 내주면서 당장 우승을 위한 올인임을 뭐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애초에 지금은 좀 보너스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니코 해리슨 단장이 레이커스의 돈치치를 오퍼하고서 또 AD를 받아가면서 다른 에셋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사실 이제 돈치치급 선수를 보통 영입하면, 제가 저번에 하든이나 뭐 AD가 트레이드 될 때, 폴 조지가 트레이드 될 때 뭐 이런 거를 비유를 해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있는 픽 유망주는 다 뽑혀 나가야지 그런 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니코 해리슨 단장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때 니코 해리슨 단장이 남겨준 레이커스의 1라픽과 1라운드 픽, 스왑 권리, 크넥트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드 에셋이 돼서 레이커스의 주요 로테이션이자 선발 센터인 선수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크 윌리엄스 혹은 이제 워커 캐슬러가 저 가격에 왔다고 하더라도 1라픽에 1라운드 픽 스왑 권리에다가 이번 시즌 뽑은 크넥트까지면 1라운드 픽 2장의 스왑 권리 1장 느낌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돈치치 플러스 빅맨 패키지에 썼다, 돈치치의 파트너인 빅맨까지 패키지로 데려오는데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비싼 가격은 뭐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레이커스가 잘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니코 해리슨 그 댈러스 단장의 좀 실책이 커 보입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트레이드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두고 이적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레이커스 팬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팀의 팬들은 저 니코 해리슨 단장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치치를 트레이드하는 거 뭐 그건 본인 팀 선수니까 본인 마음인데, 그걸 떠나서 아니 레이커스가 더 강해지게 지금 거의 레이커스의 제2의 단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돈치치 트레이드 때 다 뽑아갔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그 뭐 저희가 이제 불씨를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 얼추 끈 줄 알고 불씨 남기고 왔다가 그 불씨가 결국 또 큰 불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현재 뭐 레이커스가 댈러스보다 우승 배당 이런 게 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무브에 대해서도 꽤 냉철하고 냉소적인 코멘트를 하는 편인 케빈 오코너 기자인데요. 케빈 오코너는 그냥 뭐 소식 전하고 이런 이제 팀 소스 듣고 이런 기자가 아닙니다. 전술적으로도 안목이 굉장히 있는 기자고, 제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농구 채널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자 중 하나예요. 이 무브를 근데 케빈 오코너 기자가 왼쪽 하단에 원래도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무브가 A+였는데 오늘 마크 윌리엄스 영입하면서 A+++++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케빈 오코너 기자 저런 분석하고 선수의 여러 가지 퀄리티를 매기고 이런 채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마크 윌리엄스에 대해서 고평가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핏은 정말 잘 맞을 거라는 얘기가 케빈 오코너 기자의 지금 주르르 써 있고요. 다만 이제 내구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수가 왜 트레이드가 됐어라고 한다면은 내구성 때문에 사실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코트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마크 윌리엄스 213cm 109kg인데 흔히 저희가 7푸터라고 하잖아요. 이 선수가 맨발 7푸터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7피트 1인치 2인치 정도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왼반 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루디 고베어 필이 나는 뭐 그런 체형을 가졌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선수는 완전한 흑인입니다만 25분 뛰면서 16점에 9.8개 리바운드, 2.5개 어시스트, 0.7개 스틸, 1.2개 블락.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턴오버 수치죠. 빅맨이 16점에 2.5 어시스트 하는데 턴오버가 1개입니다. 이거 2배라고 생각하면요. 32점에 5 어시스트 하면서 2 턴오버 한다는 건데, 특히나 빅맨이 사실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에서 턴오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제 정제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는 게 이런 게 체감이 되고, 야투는 뭐 받아먹기형 빅맨답게 60%에 육박하고, 자유투가 커리어 통산도 73% 정도 되고 이번 시즌은 77.6%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투 때문에 뭐 핵작전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쓸 수 없고 이런 빅맨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극강의 효율 지표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36분 환산했을 때 23점에 14.1개 리바운드, 3.6개 어시스트, 1스틸, 1.8 블락, 1.5 턴오버 정도 되죠. 뭐 이제 굳이 흠을 잡자면은 생각보다 블락 위협을 많이 못 준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게, 저 신체 조건에 저런 이제 운동 능력과 정제된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36분 환산했을 때 블락이 2개가 안 되는 거는 조금 이제 낮아 보이긴 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사실 샬럿에서도 꽤 관리를 받으며 뛰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또 하위권 팀에서 뛰는데 하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들 특징이 엄청 막 플레이해가지고 볼륨 스탯은 빵빵한데 구체적으로 효율 지표 들어가 보면 박살이 나 있고 2차 스텝 보면은 박살이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하위권 팀 에이스는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편인데, 하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인데 저렇게 효율 지표가 높은 거는 굉장히 이제 또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상당히 깔끔한 스탯 라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압감이 있다라는 거 외에 가장 큰 장점은 BQ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턴오버 수치에서 뭐 증명을 했습니다만 스크린 핸드오프 잘하고 창의적인 패스하고만 뭐 이런 류의 BQ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스크린 걸다가 스크린 파울 나오거나 갑자기 뭐 창조적인 패스를 막 해보려다가 이러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아마 달릴 수 있고 운동 능력 좋은 빅맨들은 많이 있는데 레이커스가 과감한 투자를 한 배경에는 저렇게 정제된 플레이를 이미 하고 약간 노련하게 플레이할 줄 알기 때문에 윈나우 팀에서 어리지만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갑작스러운 투자를 해서 영입을 하게 됐느냐? 루카 돈치치가 기동력이 좋은 빅맨 파트너 영입을 요청했고, 돈치치가 함께 이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검토 끝에 결정을 했고, 사실 이게 좀 웃긴 거는 르브론 AD가 그동안, 특히 이제 AD가 나는 4번 뛰고 싶다, 제발 5번 좀 영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근데 르브론 AD는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에서 그 시즌 실패한 이후에 약간 이제 팀과의 분명히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도 계속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건 람펠링카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도 했고, 람펠링카가 그 11위로 플레이오프 탈락하면서 실패했던 시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습하는데 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 맞고 나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르브론 AD를 그런 거에서 좀 변호해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마무리하느라 그런 거고, 어쨌든 라펠리카 단장 입장에서는 르브론 AD가 해달라는 대로 웨스트브룩 영입해주고 뭐 원하는 미니멈 베테랑 미니멈들 쫙 붙여줬는데 그 시즌이 대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적 시장에 관한 거에 있어서 르브론 AD 측과 라펠리카 측이 조금 이제 소통이 없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뭐 돈치치 영입은 뭐 그런 걸 제대로 반증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르브론 AD가 그렇게 쫄랐을 때 안 사주던 5번을 이번엔 사줬는데, 이게 무려 뭐 돈치치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레이커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픽을 돈치치 영입할 때는 물론 지금 빅맨 자리 영입하는데 31년 1라 픽을 그냥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치치 있으면은 뭐 큰 의미 없다, 우리가 이제 릅갈 시대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치치가 있으니까 가능한 이런 무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출혈이 분명히 컸긴 했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그냥 워커 캐슬러 영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워커 캐슬러도 저 가격이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있고요. 왼쪽 하단이 지금 그런 내용의 트윗인데, 워커 캐슬러와 마크 윌리엄스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두 선수의 스탯을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가장 갈리는 부분이 득점하고 저 블락이에요. 그러니까 득점, 그리고 득점 대비 턴오버 생각하면은 공격에서는 마크 윌리엄스가 더 높고요. 그리고 블락 수치는 워커 캐슬러가 확실히 높고요. 이게 36분 환산으로 해서 비슷하게 맞춰놓고 보면은 마크 윌리엄스가 평균 득점이 워커 캐슬러보다 10점가량, 어시스트는 2개가량 높습니다. 그러면서 턴오버는 오히려 더 적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마크 윌리엄스가 더 센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고점은 윌리엄스가 있고, 수비에서 블락 수치나 표면적인 위압감 이런 거는 훨씬 더 워커 캐슬러 쪽이 좋구나, 이렇게 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좋은 선수고요. 워낙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이제 크는 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가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건강에 있어서는 워커 캐슬러가 현재까지 확실히 좋습니다. 자, 마크 윌리엄스 선수가 워낙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특징을 설명해드리면, 왼쪽에 저게 이제 신발 신고 키죠. 7피트 2인치입니다. 그리고 윙스팬이 7피트 6.5인치고 스탠딩 리치가 9.9인치인데 스탠딩 리치가 9.9인치면은 왼반 야마보다 커요. 마크 윌리엄스 그래서 뛰는 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선수 체형이 거의 볼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볼급으로 뭔가 이제 팔다리가 되게 기형적으로 길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고, 어깨가 좁고 목이 또 짧고 이런 체형이다 보니까 높이가 저 스탠딩 리치가 엄청 높죠. 목이 길면 사실 스탠딩 리치가 좀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 정도 하드웨어에 아까 BQ도 이미 정제된 플레이를 할 줄 안다고 했고, 그러면은 엄청 훌륭한 선수 아닌가 하는데, 예, 실제로 뛰는 거 보면은 무게중심이 높다는 느낌 분명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엄청 튼튼해 보이지 않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이제, 근데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근데 데뷔 시즌 영상과 이번 시즌 영상을 좀 비교해 보면은 절제하는 게 좀 보이는 게, 데뷔 시즌 때는 막 야수처럼 뛰어다니고 막 뭐 이런 거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영상들 보면 좀 가볍게 점프하려고 하고 그냥 가볍게 점프해서 덩크로 살짝 마무리하거나 막 엄청 덩크 찍으려고 높게 뛰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좀 조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본인의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높이가 고베어, 웬반야마 이런 선수들과 비견이 되는데, 물론 이제 웬반야마는 넘사벽입니다만 이 선수도 까치발 들고 림을 잡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웬반야마나 고베어도 하체가 이렇게 약해 보이거나 부실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마크 윌리엄스는 그거보다도 뛸 때 느낌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둘하고 뭐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체 부실이고 이러면 박스아웃에서 엄청 밀려나고 보드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좀 보드 장악력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외모와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훌륭한 편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6분 뛰었을 때 리바운드가 14개가 넘습니다. 막 펄쩍대고 이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래서 리바운드 자리에 지켜서 딱딱 잘 잡는 편이고, 글로핸드에 가깝습니다. 리바운드나 뭐 패스 받는 거 이런 거를 놓치는 게 별로 없고요. 공격은 사실 아까 이 자유투 성공률도 보셨지만 슈터치에서도 조금 더 고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본인 자체가 무리한 플레이를 굳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먹기류에 가깝고 받아먹는데 굉장히 이제 재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직 3년차 선수기도 하고 부상으로 신음한 적이 많았던 만큼 신체적으로 내구성이나 뭐 이런 근육 붙이는 거나 이런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이 선수의 커리어를 많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레이커스의 향후 무브나 라인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살펴보면은 레이커스가 추가적인 무브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남은 게 클리버의 샐러리를 단독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라운드 픽 수합 권리, 2라운드 픽 한 장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게 영입 대상이 누구든 간에 주전이나 핵심 식스맨급은 사실 아니고 로테이션 멤버 정도 영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큰 영입은 사실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바이아웃이면 모를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클레버 가지고 뭐 지금도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게 뭐 하려고 하기보단 1라운드 픽 수업거리까지 지금 당장 탈탈 털기보단 차라리 이번에 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팀으로 트레이드 되어서 막 이제 여기서 뛰냐 마냐 뭐 이러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지금 12.8밀 이하의 바이아웃 선수 한두 명을 영입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굳이 클레버로 뭔가 하려고 너무 억지로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프 시즌 되면은 이제 클레버가 만기 계약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동시에 클레버의 샐러리를 다른 선수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이제 시즌 또 치러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되지, 지금 뭐 돈치치랑 마크 윌리엄스 뛰기도 전인데 억지로 또 누군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워낙 창조적으로 선수를 영입을 해오는 펠린카 단장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지금 이제 매물로 나온 선수들 중에 클리버에다가 픽스업 권리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막 이럴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돈치치 합류로 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소소하게 보강할 수 있는 정도의 에셋은 남겨놓고 가는 게 오프 시즌을 생각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를 잘 끌어올린 상황이고 LA 프리미엄도 있고 바이아웃 선수들이 늘 잘 와주는 레이커스다 보니까 바이아웃 시장을 분명히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성적도 지금 이제 8위에 위치한 댈러스하고 4.5게임 차이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레이커스가 최후의 한 발까지 동원해서 막 지금 직전 시즌처럼 막 11위, 12위 막 전반기 맞췄는데 이 정도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정도로 다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거의 좀 놓고 그 가정을 하고 라인업을 구축을 해보면요.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도리안 필리스미스, 마크 윌리엄스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치무라가 사실 요즘 너무 잘해줘서 예상보다 다르게 하치무라가 주전 라인업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해요. 근데 AD도 없는 상황에서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결국 라인업이 부침을 겪더라도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쉐이크 밀튼, 빈센트, 반더빌트, 하치무라, 헤이즈가 벤치에서 뛰면 어떨까 합니다. 브루니, 그리고 우리의 마스코트죠. 지금 전체 NBA의 마스코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마키프, 그리고 클리버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크리천 우드, 여기에 이제 바이아웃으로 최소 한 명을 뭐 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더빌트는 저는 벤치에서 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맥스 크리스티 주전 자리를 반더빌트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더빌트는 벤치에서 나와서 갑자기 게임에 에너지를 확 불어넣으면서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는데 좋은 선수고, 도리안 필리스미스는 메인 핸들러 옆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 선수거든요. 도리안 필리스미스는 데뷔 때부터 이제 루카 돈치치 옆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저런 메인 핸들러 옆에서 어떻게 뛰는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완전히 스타일 컨버전에 좀 성공을 했죠. 루이 하치무라가 대표적으로 뭐 옛날에는 이제 일본 카와이 막 이렇게 불릴 정도로 1대1에서 미드레인지 즐기고 이런 선수였는데, 오프볼에서 득점하는 스타일로 지금 완벽하게 훌륭하게 컨버전을 했어요. 다만 그래서 리브스, 하치무라 중 하나는 벤치로 가는 게 밸런스상 맞아 보이는데, 리브스는 거의 팬 페이보릿 수준이고 지금 리브스가 뭐 18득점에 7어시스트? 시즌 평균 기록이 거의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이런 선수를 억지로 벤치로 내릴 수는 좀 없기 때문에 하치무라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마크 윌리엄스가 좀 무게중심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좋을 수 있냐면 그 스위치 디펜스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샬럿이 사실 위닝팀으로서 뭐 어떤 엄청 고퀄리티 수비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게 좀 아니다 보니까 마크 윌리엄스 영상을 제가 좀 쭉 봤는데도 스위치 수비를 어느 정도 잘 견디느냐 이런 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비 스킴을 드랍백으로 갈지 그리고 뭐 스위치 위주로 갈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 스위치 위주의 스위치 해놓고 버티다가 순간 다시 트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해서 수비를 끌어올린 팀인데, 마크 윌리엄스가 스위치에서 버티는 게 잘 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무려 AD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크 윌리엄스가 BQ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는 뭐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돈치치와 르브론이라는 수비에서 활동량이 높지 않고 또 몸이 커서 스크린에 잘 걸리고 이런 선수가 주전으로 둘이나 뛰는 팀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스위치해야 할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마크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저는 이거가 이제 돈치치 들어오면 가장 바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르브론이 데뷔한 이후부터 뭐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주전 라인업에서 같이 뛰다가 주전 나머지 3-4명이 다 빠지면 르브론 플러스 벤치 멤버들에서, 이게 뭐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데뷔해서 뛸 때나 마이애미에서 뛰던 시절 이럴 때 그 뭐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 르브론과 아이들 라인업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르브론에다가 롤플레이어 한 4명 붙여가지고 벤치 구간을 버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레이커스 와서 그 솔로몬
슈퍼스톤 힐에게 부상당한 이후에 가장 내려온 게 저거죠. 르브론이 지금도 2, 4쿼터 어떤 라인업을 이끌 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시즌 초에는 이 라인업에서 거의 박살이 났었죠. 그래서 르브론이 아직도 뭔가 마진 관련 스탯이나 이런 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르브론 제임스에다가 롤 플레이어 4명 붙여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르브론이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는 게 현실적이고, 오히려 이제 더 캐리가 가능한 돈치치가 왔기 때문에 돈치치가 벤치 멤버들 붙여가지고 캐리해주는, 버텨주는 라인업을 하고, 르브론은 오히려 주전들하고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이 주전과 붙어 뛰고 돈치치가 빈센트, 반더빌트, 돈치치, 하치무라, 헤이즈 이런 라인업으로 벤치 라인업과 띄워주는 게 사실 더 좋아 보이고요. 하치무라와 도리안 필리스미스는 자리를 바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안 필리스미스랑 돈치치 조합을 저는 이제 댈러스 시절부터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저 조합이 이미 믿고 검증이 된 조합이니까 둘을 페어링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레이커스가 뭐 어쨌든 플레인 토너먼트권에 가더라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뚫고 올라는 갔는데 2시즌 연속 덴버에게 0대4 그리고 1대4로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vs 덴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양상이 엄청 달라졌죠. 그러니까 AD를 1옵션으로 봤다면 이제 AD 대 요키치에서 돈치치 대 요키치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제 1옵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고, 사실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도 스코어는 1대4였는데 리드한 시간은 훨씬 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나 저는 그 시리즈도 다비난 감독이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나 전술에서 엄청 밀렸다기보다는 훨씬 더 리드를 길게 하고도 결국에 경기를 뒤집힌다는 거는 에이스가 끌고 가는 퀄리티가, 그러니까 팀이 지더라도 에이스가 어떻게든 끌고 가서 캐리를 해서 뒤집어내는 능력, 그리고 반면에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이런 게임은 클로징은 이제 에이스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 차이였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늘 레이커스와 덴버가 붙으면 사이즈 차이가 좀 있었죠. 이 문제인데, 이제 돈치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양상은 완전히 좀 바뀔 거라서 둘 팀의 상성은 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키치가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려 보이는 센터인데, 요키치는 사실 컨테스트를 오히려 하지 않더라도 실점하면은 바로 인바운드 패스 뿌리고 공격 넘어가면서부터 미스매치 잡고 시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요키치가 엄청나게 NBA 역사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공격 스탯을 쌓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갈매기가 5번에서 빠른 편인데 오히려 백코트에서 요키치에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늘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돈치치가 골 밑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심판 콜이 안 불렸는데 거기서 넘어져 있고 막 심판 한 명 보고 항의하고 있으면은 요키치는 이미 공 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미스매치 잡고 시작하는 게 여전하다면은 덴버 상대로 이기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르브가의 또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트랜지션, 세미 트랜지션 퀄리티에서 확 밀렸는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나 세미 트랜지션 효율에서 먼저 미스매치 잡고 들어가는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으면 그냥 순수하게 정돈된 수비에서 하프코트 오펜스 대결을 하면은 핸들러이고, 그 돈치치의 스텝 볼륨도 요키치에게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핸들러가 가지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만 되면은 돈치치가 있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제 돈치치라는 3점을 10개 쏘고 풀업 3점, 조금만 스위치되거나 2대2에서 스크린 받고 걸렸다 싶으면 3점 올라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드디어 왔기 때문에 덴버랑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돈치치는 이제 요키치 끼워가지고 계속 2대2로 요키치의 수비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키치는 르브론이나 돈치치의 느린 발이나 약한 파이트 스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또 공략을 할 겁니다. 서로의 스킨마 대결 이런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팀 붙는 거. 그래서 사실 덴버 상대로는 오히려 이제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괜찮아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레이커스가 이제 좀 만나면 힘들어할 팀은 댈러스가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반더빌트 정도 빼면은 크리스티를 내줬기 때문에, 물론 빈세트가 있긴 합니다만 어빙을 막을 정도의 락다운 디펜더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사실 레이커스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더빌트는 락다운 디펜더 유형이 좀 맞는데, 빈센트나 도리안 필리스미스는 끈질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A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수비지, 수비에서 뭐 A 뿔 S 이 정도를 붙이고 얘 붙였다 하면은 진짜 락다운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의 수비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댈러스에는 카이리 어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카이리 어빙이 있고 투빅의 갈매기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레이커스의 골밑을 러쉬할 수 있는, 마크 윌리엄스가 뭐 상대 라이블리나 게포드랑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금 레이커스는 4번에서 AD에 매치할 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열심히는 해보겠지만, 그리고 AD가 자기가 싫어하는 류의 그런 덩치 큰 빅맨 없을 때 잡아먹는 건 또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오히려 댈러스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뭐 돈치치가 공격에서 더 갚아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살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뭐 상성상 덴버보다는 이제 오히려 댈러스가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레이커스의 오늘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소식과 함께 사실상 거의 뭐 고정이 많이 된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내일은 사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해요. 금요일은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어쨌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뭔가 또 그런 엄청난 소식이 있으면 사실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늦더라도 뭐 주말이 됐든 금요일 늦은 밤이 됐든 틈틈이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내일도 뭐 영상이 밤에라도 좀 올라오기를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주를 맞이해서 이번 주에 영상을 꽤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째 때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첫째는 한 번씩 유튜브 제가 방에서 녹음하는 것도 못 견디고 늘 아빠한테 온다 그래가지고 막 첫째 애기 소리가 녹음에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또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둘째는 또 생각보다 지금 순하고 잠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유튜브도 조금 병행해 볼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도 조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첫째 때는 진짜 이제 둘째 나오면은 이런 건 못하겠구나 하고 접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가족과도 상의를 하면서 한번 어떻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요즘은 막 댓글 같이 달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 맘대로 운영하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요즘 솔직히 조회수나 댓글이나 지속시간 보면서는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가자는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해도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